비 오는 밤 3번 서 있던 여자. 내 이름은 민준. 인천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는 꽤 조용하고 집들이 드물게 흩어져 있다. 밤이 되면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길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는다. 나는 원래 이런 고요함을 좋아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그날 밤 빗줄기는 쉬지 않고 떨어졌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나는 무심코 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집 앞 가로등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흰 한복을 입고 있었고 치마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거의 가리고 있었고 두 팔은 축 늘어진 채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다. 이런 시간에 저기 서 있는 사람은 뭐지?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굵은 빗줄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혹시 이웃이 무슨 일을 당한 건가 생각했지만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0분이 지나 다시 창밖을 보니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자리를 확인하러 나갔다. 그곳엔 무릉덩이와 가로등 기둥에 붙은 몇 가닥의 검은 머리카락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 착각일 거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둘째 날 밤 다시 비가 쏟아졌다. 창밖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흰 한복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이번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두 손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손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말도 안 돼. 나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가로등이 꺼졌다. 온 거리가 암흑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골목 어귀의 김씨 아저씨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김 아저씨, 혹시 요 며칠 동안 제 집 앞 가로등 밑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흰 한복 입은 여자 말이야? 네, 그걸 아세요? 김씨는 대답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창문 열지 마. 밖을 보지도 말고. 내 말 믿어. 그날 밤 나는 정말 창문을 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지붕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발걸음 소리처럼 들려서 결국 창가로 다가가고 말았다. 이번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그 옆에 7,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내 집을 똑바로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달싹였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그리고 창문을 살짝 열자 아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다. 아이는 여전히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빗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힘껏 닫고 커튼을 쳤다. 하지만 눈앞을 가려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귓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이건 환청이야. 분명 환청이야. 나는 음악을 크게 틀었지만 빗소리와 그 목소리는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김 씨를 다시 찾아갔다. 아저씨, 제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여자, 그리고 그 아이, 누구죠? 김 씨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3년 전, 여기에서 누군가 죽도록 물에 빠진 일이 있었어. 큰 비로 강이 범람해서 한 여자가 아이와 함께 휩쓸려갔지. 아이는 시신이 발견됐지만 그 여자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 나는 침을 삼켰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제 집 앞에 서 있는 거죠? 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 씨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직접 찾아서 알아내야 해. 그날 밤 여전히 비가 내렸다. 나는 창문을 보지 않으려 했었지만 묘한 시선이 벽 너머에서 나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현관 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댔다.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엄마가 너무 젖었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하지만 곧 창문 쪽에서 차갑고 질린 손이 유리에 탁 하고 붙었다. 그 뒤로 젖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커튼을 닫았다. 밖은 다시 어둠뿐이었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 번호를 보자. 그건 내 번호였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발끝부터 피가 서서히 식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발신 번호 분명 내 번호였다. 손이 떨려오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거센 빗방울이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물속을 철벅 걸어가는 발소리만이 들려왔다. 잠시 후 쉰 목소리의 여자가 한 글자씩 길게 느리며 말했다. 열어. 곧이어 아이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숨이 막힌 듯 떨리는 목소리였다. 민준, 추워. 나는 비명을 삼키듯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화면이 꺼지고 집안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잠겼다. 진정하려는 찰나 전등이 깜빡이며 어두워졌다.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진흙과 강물의 비린내가 밀려왔다. 거실에서 뚝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바닥이 마른 상태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채로 거실로 향했다. 그 한가운데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고 그 위로 작고 젖은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은 내 침실 문 앞에서 멈춰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현관문이 끼 하고 천천히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채 흰 한복을 입은 여자가 문간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어린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둘은 발자국 소리 없이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들의 발은 바닥에 닿아 있지 않았다. 나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여인과 아이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에 번져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퍼뜨렸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삼 년 전 바로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밤, 나는 강가에서 들려오는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다. 빗속에서 그 소리는 힘없이 울려 퍼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까만 빛발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 그림자들이 물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뒷걸음질 치며 창문을 닫고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일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두 모자가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의 시신은 발견됐지만 어머니의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서서히 잊어갔다. 이제 그들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끝없는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죽을 때까지 죽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나는 숨이 막히듯 뒤로 물러났다. 여자가 한 걸음 다가오며 거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 감각을 너에게 기억시키고 싶었을 뿐이야.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덮쳤다. 나는 다시 그 밤으로 빨려 들어갔다. 발이 얼어붙고 숨이 끊어질 듯 조여오고 거센 물살이 모든 것을 삼키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 절망감.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차렸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빗소리도 그들도 사라지고 없었다. 오직 방 한가운데 작은 물웅덩이만이 남아 있었고 그 속에는 창백하고 겁먹은 내 얼굴이 비쳐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때로는 무관심이 죽음보다 더 차갑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밤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은 다시 얼어붙은 듯 무겁고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서서히 스며든다.